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만 물러가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설날 거실에서 시댁 가족들의 조롱과 모욕을 들으며 지아는 차분하게 일어나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하룻밤 사이에 99통의 부재중 전화. 처음엔 오만했던 그들이 나중엔 애원하며 걸어온 그 전화들. 하지만 지아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5년 전부터 준비해온 기밀 폴더, 그리고 30년을 기다려온 거대한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오후 2시, 김대성이 거실 가운데 앉아 자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굵직한 손이 찻상 위에서 멈췄고 평소와 다른 진중한 기운이 방 안을 채웠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들 조용해? 대성은 한 사람 얼굴을 훑어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웃음소리 하나가 없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다. 대성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으셔서요. 설마 또 건강 이야기 아니죠? 혜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괜히 무릎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대호가 아내 선미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딸 혜진은 남편과 함께 소파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막내 아들 요한과 지아는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할머니와 함께 안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애들은 안 들려도 되는 이야기다. 대성은 안방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어른들끼리 할 얘기야. 파주 땅 말이다. 5만 평짜리 그 땅. 대성이 가슴을 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 땅은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김씨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이요? 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 말씀을? 그 땅 얘기 나오면 늘 시끄러워지잖아요. 요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굳이 그 땅은 앞으로 손주를 낳은 자식들에게만 물려줄 생각이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호가 선미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고 혜진이 남편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들었어? 선미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셨어. 아버지, 역시 가문을 보시는 눈이 다르세요. 대호가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손주 있어야 집안이 이어지는 거죠. 혜진이 가슴을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딱 맞아요. 요즘 세상에 혈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선미가 손뼉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다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손주 있는 집이 먼저 받는 게 당연하죠. 그때까지 말이 없던 요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안이랑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성은 아무 대답 없이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차갑게 내려앉으며 거실의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당연하죠. 대를 이을 손주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이라는 게 결국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애 없는 집은 허전하죠. 요한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왜긴 왜야? 대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잖아.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아이도 없는 며느리가 뭘 바라겠어. 박순자가 지안을 차갑게 쳐다보며 요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부터 쌓인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애 하나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며느리가 욕심은 또 많아. 제사 음식이나 열심히 준비하고 시부모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알아? 나중에 혹시 뭐라도 챙겨줄지 말이야. 우리가 괜히 그러는 줄 아니?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이라는 게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지안이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대호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애초에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겠어요? 결혼할 때 뭐 가져온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해준 것도 없고. 혜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거들었어요. 우리 애들 셋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국제학교며 영어학원이며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죠. 애 키워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요. 선미가 지안의 친정 이야기까지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친정에서 도움은커녕 폐만 끼치는 며느리를 뭘 믿고 연락 오면 늘 돈 얘기뿐이잖아요. 그런 집안 믿고 뭘 맡겨요. 그만해. 요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만해? 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혜진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내는 왜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인데 아이 소식은 언제 들려주려고 그래? 우리 애 셋 낳을 동안 뭐 했어? 병원 갈 시간도 없었나? 순자가 지안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병원에라도 가봤어? 요즘 세상에 아이 못 낳을 이유가 어디 있어? 노력은 해봤어?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지안이 찻잔을 조용히 받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받침과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만 물러가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괜히 여기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혜진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제 분수를 알았네요. 역시 똑똑한 며느리야. 이럴 줄 알았어. 눈치 하나는 빠르네. 대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나가주니까 고맙지. 괜히 어색하게 만들 뻔했네. 명절 분위기 망칠 뻔했어. 선미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좋네요. 이제 우리끼리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 되겠어요. 앞으로 일도 훨씬 수월해지겠어요. 지안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요한이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순자가 그의 소매를 꽉 잡아당겼어요. 아들은 여기 있어. 저런 성질머리로는 언젠가 이혼하게 될 텐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지. 괜히 따라 나가서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요한이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대호와 혜진이 양쪽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와이프가 화났다고 쫓아가면 안 돼. 괜히 감정만 더 상해. 혜진이 요한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냥 좀 삐치게 놔둬. 어차피 며칠 있으면 알아서 돌아올 거야. 갈 데가 있어야 가지. 대호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집 나가봐야 결국 다시 올걸. 지안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애 없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명절마다 숨 막혔어. 지안이 문고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한만이 혼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요한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댁집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차분했던 표정에 차가운 결의가 스며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테헤란로 쪽으로 가주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한강을 건너는 동안 지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조롱 섞인 메시지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빈손 며느리 퇴장 완료 키읔키읔.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네. 애 없는 며느리는 역시나. 앞으로 제사 때만 와서 일해주면 되겠네. 지안이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연락처를 하나씩 차단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끝이네. 아니, 이제 시작이네. 강남의 한 카페에 도착한 지안이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퓨처 에셋 코리아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기밀 폴더에 접속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지안이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파주 신도시 개발 계획, 토지 소유권 분쟁 가능성 분석, 김대성 관련 자료 정리. 5년 전부터 차곡차곡 정리해둔 자료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지안이 마우스를 클릭하며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 준비됐네. 오후 6시. 시댁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대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안아? 어디 가서 화를 풀고 있니? 통화 중 신호만 계속 들렸어요. 대성이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받지?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직도 삐져 있나 봐. 내가 한번 걸어볼게.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혜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요. 어차피 갈 데도 없을 텐데 뭐. 조금 있다가 전화 오겠지. 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친정도 변변찮은데 어디서 버틸 수 있겠어. 하룻밤도 못 갈걸.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안의 전화는 계속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까지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건 전화는 23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대성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부가 파주 일대를 그린 스마트 시티로 개발한다고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대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큰일 났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순자가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땅이야. 파주 땅이 개발 확정됐다고. 순자가 눈을 크게 뜨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나, 정말이야? 이게 웬일이야? 대호가 급히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평당 가격이 8천만 원이에요. 어제 3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선미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목만 해도 수백억이에요. 이제 진짜 부자네요. 혜진이 남편과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애들 교육비 걱정 끝이야. 해외 유학도 보낼 수 있겠어. 꿈만 같아. 갑자기 대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 취득세도 있고. 이거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대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부동산 일 좀 안다고 했잖아. 빨리 연락해봐. 그의 말 들어야 해. 가족들이 일제히 지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통화 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오전에만 47통의 전화를 더 걸었어요. 오후에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대성, 순자, 대호, 혜진이 번갈아 가며 지안의 번호를 눌렀지만 모두 허사였어요. 저녁까지 추가로 35통이 더 걸려와서 총 99통이 되었습니다. 강남 카페에서 지안이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부재중 전화 99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샷을 찍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찾네. 지안이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네, 이사님. 김 실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준비해둔 소유권 분쟁 통지서부터 발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거군요. 지안이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오전, 박순자가 요한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요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맞았어요. 앉아. 순자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한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순자가 팔짱을 끼고 그 앞에 섰어요. 지안이가 아직도 연락 안 받지? 네. 계속 통화 중이에요. 요한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봐.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당장. 요한이 깜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뭐가 아깝다고. 이때 혜진이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막내야, 이거 봐. 혜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요한 앞에 펼쳤습니다. 지안이 친정이 과거에 진 빚이 50억이 넘어. 은행 대출부터 사채까지 다 있어. 요한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나,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안이가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라고. 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대호는 거실 한쪽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벌써 포르쉐 계약금 넣었는데 취소하기 아깝네. 대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카이엔 최신형으로 주문했어. 이제 곧 내 차가 될 거야. 선미가 옆에서 득이양양하게 거들었어요.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도 계약했어요. 지안이 없으니까 우리 몫이 더 커져서 좋네요. 대호가 SNS에 글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불쌍한 여자 이렇게 써볼까? 요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런 글 올리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대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요한이 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강남의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지안이 예전에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지안이라는 분 여기서 일하세요? 요한이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안요? 그런 사람 여기서 일한 적 없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요한이 당황하며 다른 부동산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지안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시각 지안은 강남 핵심가의 초고층 빌딩 35층에 있었습니다. 퓨처에셋 코리아 아시아 퍼시픽 자산관리 이사 이지안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이었어요. 지안이 책상에 앉아 외국인 투자자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슨, 파주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안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화상 화면 너머로 외국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 당신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해요. 어떤 제안인지 들어보죠. 지안의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 정재계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부동산 재벌들과 해외 펀드 매니저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안이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 움직임 파악되고 있죠? 네, 이사님. 대호 씨는 포르쉐 주문했고 선미 씨는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 계약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어요. 혜진 씨는 아이들 국제학교 전학수속 밟고 있고요.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욕의 크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SNS 게시물도 다 캡처해 두세요. 이미 증거 수집 완료했습니다. 지안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김대성 토지 취득 과정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료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만수 씨와 공동 소유자였던 또 다른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김 실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주원 씨라는 분인데 김대성 씨가 허위 서류로 단독명에 등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한이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지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어디서 삐져 있나 봐. 혜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친정도 가난한데 어디서 버틸 수 있겠어. 대호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요한이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안이 보였던 그 차가운 침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지안은 대학 선배인 한성준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개별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성준 선배, 30년 전 토지 사기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성준이 와인잔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시효 완성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해. 특히 사기 행위가 증명되면. 그럼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한성준의 눈빛에 의미심장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가 지안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딸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근처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심지어 지안의 어머니 묘소까지 찾아갔어요. 죽어서도 우리 집안 망치는 년. 순자가 묘비 앞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식이 지안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지안이 김 실장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계획의 강도를 최대치로 올리세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살기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요한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지안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뭐? 네가 지금 누구 편이야? 혜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지안이에게 홀린 거 아니야? 대호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요한이 혼자 방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지안이 결혼 초기에 시아버님 성함이 김대성 씨 맞으시죠? 라고 물었던 것.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라고 자꾸 물어봤던 것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댁 대문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은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성준, 의뢰인 이지안이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확인 소송 예고 통지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통지서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대성이 달려와 통지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지안이가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통지서에는 30년 전 토지 취득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정말로 복수하려는 거야? 요한이 통지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내가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30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해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새벽 2시, 지안이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부재중 전화 99통 스크린샷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탐욕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을 기록한 증거였어요. 30년 전 아버지의 죽음.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설날로부터 3일 후 오전 10시, 시댁 대문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박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김대성 씨 댁이죠? 등기우편 왔습니다. 순자가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송인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한성준, 의뢰인 이지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지안이한테서 뭔가 왔어. 순자가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대성이 거실로 뛰어나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 예고 통지서. 대성이 제목을 읽으며 당황했어요. 통지서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김대성 씨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원소유주 박만수 씨와 공동소유자 이주원 씨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대성이 글을 읽다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안이가 어떻게 30년 전 일을 알고 있지? 순자가 통지서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주원이라고?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조용히 해. 대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시, 시댁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중년 남성과 정장을 입은 2명의 변호사가 내렸어요. 박철구입니다. 김대성 씨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박철구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박철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박만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박철구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대성이 내 인감도장을 도용해서 땅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늙은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대성이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혼자서 등기를 넘겨버렸어. 대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박철구가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30년 전 허위 서류 작성 과정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에는 대성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혜진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불법으로 땅을 빼앗은 거예요? 조용히 해. 대성이 딸을 노려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박철구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70억 원과 토지 즉시 반환을 요구합니다.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70억이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요? 합의하지 않으시면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3시경 절망에 빠진 요한이 지안에게 100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지안아, 집에 무슨 일이? 당신 아버지가 평생 무시했던 우리 집안이 사실은 그 땅의 진짜 주인 중 하나였다는 걸 몰랐나요? 요한이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야? 30년 전 김대성이 박만수와 함께 제 아버지를 속여서 공동투자금을 횡령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토지를 독차지하려고 허위 서류까지 만들었고요. 요한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죠. 지안아, 설마. 네, 제 아버지 이름이 이주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요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당신과 결혼한 것도 시댁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요한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내가 30년 전의 일 때문에 복수를 계획해왔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정체와 숨겨온 분노의 크기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요한이 집으로 돌아와 통화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굳어갔어요. 지안이가 이주원의 딸이라고? 대성이 벽에 기대서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주원, 그 사람 딸이었다고? 순자가 무릎을 꿇고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소송을 막아줘. 순자가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어머님,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누가 도와줬나요? 지안아, 우리 엄마가 빚더미에 앉아 고생할 때는 누가 신경 써줬나요? 지안이 전화를 끊었어요. 대호가 급히 자신의 포르쉐 계약을 취소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어요. 위약금이 2천만 원이라고요? 대호가 판매점에서 소리쳤습니다. 선미도 청담동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은 환불 불가 조건입니다. 선미가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혜진은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변호사비로 써야겠어. 혜진이 통장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승소 가능성이 10% 미만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박철구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토지 사기 사건이 재수사될 예정입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파주 일대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토지 소유권 분쟁이 불거진 것으로 시댁 근처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시끌벅적해졌어요. 한편 지안은 한성준을 통해 박철구에게 추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성의 과거 탈세 증거와 정치인 로비 자료까지 넘겨줘. 지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한 토지 반환 소송을 넘어서 구속까지 시킬 거야. 한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김대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카드들을 준비하겠어.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성이 30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주원과 박만수를 속이고 토지를 독차지했던 그날. 그때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지안이가 모든 걸 알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건가? 대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속은 거야. 지안이한테. 순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전 재산을 다 잃을지도 몰라. 요한이 혼자 방에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지안이 결혼 초기에 했던 질문들. 시아버지 성함이 김대성 씨 맞으시죠?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으시군요. 모든 것이 복수를 위한 정보 수집이었던 것입니다. 자정이 넘어 지안이 사무실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단계 완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박철구 측 변호사들이 내일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2단계를 준비하세요. 지안의 눈빛에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어요. 설날로부터 일주일 후, 시댁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철구의 소송으로 70억 원 배상과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은 상태였고,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며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성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토지 사기 의혹, 재수사 착수, 신문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순자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이지안 씨의 법률 대리인인 한성준이라고 합니다. 대성이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성준이 거실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지안 씨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들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지안이가?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지안 씨가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박철구 씨와의 소송도 원만히 합의시켜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안이가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군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성준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문제가 된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의 관리권을 지안 씨의 법인에 10년간 위탁해 주셔야 합니다. 대성이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개발 수익의 10%는 여러분이 배당받으시고 나머지 70%는 피해자 구제 기금과 관리 수수료로 사용됩니다. 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왜 10%밖에 못 받아요? 한성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류에는 혜진이 아이들의 학적을 허위로 조작한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고 소득 증명서도 조작하셨네요. 한성준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육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한성준이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시부모님의 비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입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네가 우리 돈을 몰래 뺐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성준의 말에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편 요한은 자신의 방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지안을 공격하기 위해 제공했던 친정 50억 빚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 서류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요한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의 일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던 것이에요. 가족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요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을 거부하시면 70억 배상금과 토지 전량 반환, 그리고 김대성 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는 전과자가 되실 테고요. 한성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요. 이때 요한이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숨겨두는 비밀 금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찾아낸 요한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생년월일이었어요. 금고가 열리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이면 계약서? 요한이 서류를 펼쳐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전 아버지가 이주원, 박만수와 맺었던 진짜 계약서였습니다. 3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가 혼자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어요. 요한이 더 뒤져보니 뒷돈거래, 영수증과 정치인들과의 로비 관련 문서들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사기를 쳤구나. 요한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게 뭐냐? 대성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숨겨둔 진실이에요. 요한이 서류를 한성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지안이 찾던 마지막 퍼즐이죠? 저는 이제 지안 편입니다. 한성준이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대성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요한이 뿌리쳤습니다. 30년간 거짓말로 살아온 가족과는 이제 끝이에요. 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며느리를 몰라봤어. 순자가 무릎을 꿇고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안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님.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는 어디 계셨나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대호가 자신이 SNS에 올렸던 지안 조롱 게시물들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는데. 대호가 변명했지만 한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모든 게시물을 공증받아 명예훼손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한성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지 전량 박탈, 70억 배상금, 김대성 씨 구속, 혜진 씨 전과자 전락.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선택하세요. 결국 대성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하나씩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자 한성준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부동산은 지안 씨가 운영하는 정예재단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 한성준이 시부모를 법원 조정실로 불러냈습니다. 30년 전 사기 사건에 대한 공식 사죄를 받겠습니다. 조정실에서 대성과 순자가 지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이주원 씨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제 손바닥 안에서 평생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대성과 순자의 뒤로 지안이 따라왔어요.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확인한 후 지안이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는 침통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전 재산을 지안이한테 넘겨준 거야.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뿐이야. 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지안에게 넘어간 상황. 시댁 식구들은 이제 진정한 절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설날로부터 2달 후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롯데호텔 시그니엘 33층 연회장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파주 그린 스마트 시티 착공 기념 만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안이 샤넬 맞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모습이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이사님, 준비되셨습니다. 김 실장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나갑니다. 지안이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30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300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벌 총수들, 국회의원들, 해외 투자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서빙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대성과 순자는 손님들의 코트를 받아 정리하고 있었고 대호와 선미는 더러워진 접시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화장실 청소를 맡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신세구나. 순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이 연회장에 입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퓨처 에셋코리아의 이지안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지안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졌어요. 파주 그린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혈연이나 출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와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지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전 시아버지가 했던 손주 상속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수익금 일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회장에서 더욱 큰 박수가 터졌어요. 지안이 연설 중간에 시부모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큰 가르침을 주신 시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안이 무대에서 시부모를 부르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순자와 대성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300명의 귀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어요. 효녀시네요.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다니. 귀빈들의 칭찬이 쏟아졌지만 시부모는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자 지안이 시부모를 별실로 불렀어요. 아버님, 어머님. 지안이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파주 땅 개발 수익금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대성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200억이? 네, 하지만 지안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은 이미 30년 전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안아, 제발. 어머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돈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아버지를 위한 기금이 되었죠. 그 시각 연회장 뒤편에서는 호텔 보안 요원들이 대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화장실에서 행사 주최자 욕을 했다고요? 보안팀장이 물었어요. 네, 직접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대호가 모든 귀빈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연회장에서 끌려나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다시 무대에 올라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제 남편 김유한 씨를 이 프로젝트의 공식 공동 파트너로 임명합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며 지안을 바라봤어요. 프로젝트 지분 20%를 제 남편에게 무상 양도합니다. 박수가 터지자 요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여보. 요한이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만찬 도중 혜진이 화장실에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화장실로 들어오자 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안아, 제발 도와줘. 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만이라도 아버님이 손주 있는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지안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어요. 그 자랑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부양하면 되겠네요. 혜진이 더욱 울먹였지만 지안은 냉정하게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지안이 법무팀을 불렀어요. 시부모님의 모든 신분증, 인감, 통장을 회수하세요. 200평 저택도 정의 재단 소유로 이전 등기 완료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시부모가 40년간 살아온 집마저 지안의 소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대성이 순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그 집안에 저지른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지안은 호텔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홀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명절 거실에서 나를 비웃던 그들. 지안이 와인잔을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발밑에서 굽실거리고 있어. 지안이 휴대폰으로 친정 부모님 묘소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 드디어 우리 가문이 원수를 갚았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한이 해소되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 일면에 지안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 기업가, 가족 중심 경영으로 성공한 여성 리더. 하지만 기사를 본 시댁 식구들은 그 이면의 참혹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혜진이 신문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대호도 연회장에서 쫓겨난 수치심에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안은 이제 시댁 식구들의 경제적 생사여 탈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지안의 시혜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정의 재단에서 배정해준 일만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겠어. 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과거 지안에게 보였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공포와 후회뿐이었습니다. 지안은 사무실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지안이 김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진짜 끝장을 낼 때겠군요. 그날 밤 지안이 부재중 전화 99통 스크린샷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댁의 탐욕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을 기록한 증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왔어.
지안의 눈빛에 마지막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정점을 찍었지만 지안은 시댁 식구들이 저지를 마지막 발악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진정한 끝을 낼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든 것을 잃고 지안의 시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의 재단에서 배정해준 최저임금 일자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혜진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혜진은 자신의 마지막 소지품인 결혼 반지를 중고상에 팔았습니다. 300만 원이 최선입니다. 중고상 사장이 말했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18금이 아니라서요. 혜진이 한숨을 쉬며 반지를 팔았습니다. 며칠 뒤 혜진이 인터넷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업체를 찾았어요. 여론조작 전문 업체였습니다. 인물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혜진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타겟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패키지가 5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5천만 원이요? 혜진이 당황했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일단 계약부터 하죠. 혜진이 아이들 교육비로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빌린 돈까지 합쳐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한편 혜진은 지안의 대학 동기 김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나 혜진이야. 어머, 혜진이. 오랜만이야. 수진이 반갑게 맞았어요. 지안이 얘기 좀 하자. 혜진이 카페 구석자리로 수진을 이끌었습니다. 지안이가 나를 완전히 망가뜨렸어. 혜진이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1억만 받고 도와줄 수 있어? 1억이요? 뭘 하라는 거예요? 지안이 대학 시절 부정행위했다고 증언만 해주면 돼. 수진이 망설였지만 거액에 혹해서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지안이랑 친하지도 않았거든요. 며칠 후 수진이 각종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이지안이 대학 시절 시험 부정행위를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교수들에게 뇌물까지 줘서 학점을 받았어요. 수진의 거짓 증언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혜진은 지안의 난임 치료 기록을 구하기 위해 병원에 접근했어요. 담당 병원의 간호사에게 돈을 건네며 불법으로 의료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이걸로 지안의 콤플렉스를 건드려야지. 혜진이 의료 기록을 보며 악의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대호와 선미도 혜진의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협박해서 재산을 뺏었다는 거지? 대호가 확인하며 물었어요. 맞아.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강탈했다고 하는 거야. 혜진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좋아, 우리도 도울게.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SNS에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폐륜 며느리의 복수극, 불임 여자의 시댁 털기, 가족을 버린 사이코패스,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지안의 이름과 함께 인터넷을 뒤덮었어요. 디지털 크리에이터에서 고용한 악성 댓글 부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지안 완전 사이코네. 아이도 못 낳으면서 시댁 재산 탐내다니. 이런 여자가 회사 운영한다고?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지안의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20% 이상 떨어졌어요.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쓰리 평판 리스크 때문에 계약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예요. 지안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단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투자를 보류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사무실 앞에는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사기꾼 나와라. 가족도 못 챙기는 년이 어떻게 우리 돈을 관리해. 시위대의 함성이 빌딩을 흔들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집단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지안 씨 회사에 대한 정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론의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어요. 검찰에서도 움직였습니다. 재산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안이 5일 동안 잠을 못 자며 대응 업무에 시달렸어요.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해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왔습니다. 지안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미쓰리 괜찮으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안이 말을 마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세요. 직원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지안을 진찰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성 뇌부종과 극심한 과로로 인한 의식 소실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최소 2주간의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지안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안의 의식불명 소식이 알려지자 시댁 식구들이 움직였어요. 이제 기회야. 혜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지안을 압박하자. 하지만 요한과 지안의 법무팀이 면회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보호자 외에는 면회 불가입니다. 병원 측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청소부로 위장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려 시도했어요. 간신히 지안의 병실에 들어간 순자가 생명유지장치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네가 죽어야 우리 가문이 산다. 빨리 저승으로 가버려. 순자가 의료 장비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CCTV에 포착되었어요. 병원 보안 요원이 급히 달려와 순자를 제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 순자가 황급히 변명하며 도망갔어요. 한편 요한은 집에 숨겨둔 카메라로 가족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와 혜진이 지안의 집에 침입해서 중요 서류를 훔치려는 현장이 모두 찍혔어요. 재산 위탁 계약서를 찾아서 없애야 해. 대성이 지안의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없네. 사무실에 있나? 혜진도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이미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요한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가족들이 주거 침입과 문서 절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안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움직였습니다. 지안의 인품과 전문성을 신뢰한다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악성 댓글 부대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안이 상황 보고서를 받아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완전히 자멸할 함정에 빠져들었구나. 지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이 위기를 마지막 승부수로 쓸 거예요. 지안이 병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성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사이버 수사대 출신 전문가들 소집해 주세요. 혜진과 시댁 식구들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할 거예요. 지안은 자신의 건강 악화를 오히려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동정을 유발하면서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안심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거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후의 미끼 작전이군요. 그날 밤 지안이 병실에서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 지안의 눈빛에는 시댁 식구들을 영원히 매장시킬 마지막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패키지를 준비하며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안이 퇴원하는 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지안이 휠체어에 앉아 강당에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퓨처에셋 코리아 이지안입니다. 지안이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안이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먼저 혜진 씨가 여론조작업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송금한 계좌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혜진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인물 하나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은데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수진 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현장입니다. 화면에 카페에서 혜진이 김수진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몰카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매수한 장면입니다. 김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지안이 대학 시절 부정행위했다고 증언해 드릴게요.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어요. 제 대학 성적표와 교수님들의 증언입니다. 화면에는 지안의 우수한 성적표가 나타났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수들의 영상 증언도 이어졌어요. 이지안 학생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성실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불가능한 학생이었어요. 지안이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의료진의 소견서가 나타났어요. 시댁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학대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 전문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의 난임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시가족들의 지속적인 압박이 치료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기자들이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제 30년 전 진짜 사기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김대성 씨가 제 아버지 이주원과 박만수를 속여 공동 투자금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30년 전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었어요. 김대성이 우리 인감을 도용해서 혼자 등기를 넘겼어. 늙은 남성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5살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대성은 지난 30년간 탈세와 정치인 로비까지 저질렀습니다. 추가 증거들이 화면에 쏟아졌어요. 진짜 사기꾼과 폐륜자가 누구인지 이제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여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악마 같은 시댁이었네. 30년간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안 씨가 피해자였구나. 포털 사이트 댓글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한편 혜진은 집에서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혜진이 TV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혜진 씨죠?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고, 사문서 위조 등 12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혜진이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지안이 체포되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의 불행을 무기로 사용한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요한이 수사기관에 CCTV 영상들을 제출했습니다. 시부모가 지안의 병실에 침입하고 자택에서 서류를 훔치려던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친부모지만 더 이상 봐줄 수 없습니다. 요한이 고발장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재산 상속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셨습니다. 지안은 30년 전 토지 사기 사건과 함께 시부모의 모든 경제범죄를 관계기관에 동시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즉시 움직였어요. 김대성, 박순자 부부의 모든 계좌와 부동산에 대해 전면 압류를 실시합니다. 검찰도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30년 전 사기 사건부터 최근 경제범죄까지 전담 수사하겠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대호는 자신이 시댁 땅을 담보로 사채해서 빌린 30억 원 때문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즉시 상환하세요. 사채업자들이 대호를 압박했어요. 선미가 이혼장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망하게 생겼어. 대호는 결국 혼자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대성이 요한을 바라보며 울먹였어요.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느냐? 요한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도구로만 취급하셨죠. 요한이 등을 돌리며 법정을 나갔어요. 지안의 법무팀이 완벽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사기, 탈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고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어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대성은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순자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혜진은 징역 4년과 벌금 80억 원을 선고한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지안의 완전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재판장을 나오는 지안의 뒤로 순자의 절규가 들렸어요. 지안아,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지안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벤틀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지안이 친정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지안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드디어 모든 원수를 다 갚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짊어져온 복수와 한 해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당당하게 하늘을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지안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 현대판 복수의 여신, 가족의 탐욕에 맞선 용감한 여성, 수많은 출판사와 방송사에서 제안이 쏟아졌지만 지안은 모두 거절했어요. 이제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안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지안의 휴대폰에는 더 이상 부재중 전화가 쌓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새로운 번호로 바꾸고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이사님의 행복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댁과 관련된 모든 원한과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료하고 지안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삶만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시댁과의 모든 분쟁이 종결된 지 3년 후, 서울 한강변 펜트하우스에서 지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여보, 아침 준비됐어. 요한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지안이 식탁으로 향하자 따뜻한 아침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하은이 입양 최종 면접이지? 지안이 요한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어. 요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한편 시부모는 출소 후 지하 반지하 월세방에서 국가기초생활수급자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급비 나왔어? 대성이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60만 원 들어왔어. 순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버텨?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초라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출소한 혜진도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식당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깨끗하게 하세요. 식당 사장이 까다롭게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일당 8만 원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혜진의 세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혼 후 완전히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의 범죄 전력 때문에 학교에서 심각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요. 엄마는 이제 볼 수 없어. 아이들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식들마저 영원히 잃게 되었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간 대호는 불법 체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추가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렸네요. 변호사가 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대호가 절망하며 대답했어요. 시댁의 200평 저택은 지안이 인수한 후 희망의 집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신했어요. 여기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입주민 중 한 명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은 시댁으로부터 회수한 모든 재산으로 차별 없는 미래 교육재단을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안이 재단 출범식에서 말했어요. 요한은 지안의 곁에서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아내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으로 거듭났어요. 당신이 받았던 상처를 평생에 걸쳐 치유하겠어. 요한이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주말, 지안이 친정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엄마. 지안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복수를 완성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요. 이제는 복수와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어와 지안의 머리카락을 살짝 흘렸습니다. 지안이 기획한 파주 그린스마트 시티는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개발의 성공 모델이 되었어요. UN 헤비타트에서 지속가능 발전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스 이 당신의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유엔 관계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지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지안과 요한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요한이 지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 지안이 요한의 가슴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제주도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바라보며
지안이 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옛 연락처들을 모두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 99통으로 상징되던 그 지옥 같은 날들과 완전히 이별하는 거야. 지안이 중얼거리며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안과 요한은 입양 절차를 마쳤습니다. 7살 하은이가 새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 아빠. 하은이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지안이 하은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후 지안이 자서전 99통의 전화가 바꾼 운명을 출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가족 내 차별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독자들의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지안 씨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안의 지속적인 성공 소식을 멀리서 지켜보며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순자가 신문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 대성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지안과 요한, 하은이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죠? 하은이가 지안과 요한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지안이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은 과거 시댁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되는구나. 지안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석양이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조건이 아닌 스스로 일궈낸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뛰어다니며 웃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하은아. 지안과 요한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지안의 30년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복수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과거의 증오와 복수가 아닌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꿈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지안이 요한과 하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 사람의 실루엣이 석양에 비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모든 시련과 고통이 결국 더 큰 행복과 깨달음으로 승화된 지안의 인생. 그것은 복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30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지안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당했던 그 며느리는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냈어요. 시댁 식구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이용할 때 지안은 요한과 입양딸 하은이와 함께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을 만들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지안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죠. 과거의 원한을 놓아주고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배웁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